네, 끝내주는 경제 패러다임 디자이너 이광재입니다. 지금은 정확한 뉴스를 멋있게 전해주시는 우리 슬로우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 환율이 1,400까지 올랐다는데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1,400이 뉴노멀이냐라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제 환율이 1,400이 넘었던 게 3번 있었는데 이번 이제 4번째가 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IMF 외환위기 때 보니까 당시 일시적이지만 거의 한 1,700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IMF 때 한번 직후에. 넘었고. 그리고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만 브러더스 사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또 1,500을 한번 찍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한국에 이제 춘천의 레고랜드 사태와 또 미국 고금리 때문에 그때 한번 찍었다가 이제 정상화가 됐었죠. 레고랜드 사태 그때가 1,426입니다. 26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와 이게 뭐 뉴노멀이냐 앞으로 이제 우리 1,400대를 살아야 되냐라는 얘기 있었고 잠깐 또 꼬꾸라졌죠.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최근 상황들을 보면 작년 이제 탄핵 직후부터 보면 이제 윤석열 비상계엄 직후부터 보면 비상계엄 그 당시에 환율이 확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이 보시면 이제 이게 윤석열 체포를 하느니 마느니 할 때 환율이 계속 이제 거의 1,470까지 올랐다가 보시면 이제 중간에 꺾이는 때가 이제 이게 이제 선거하고 탄핵하고 선거하고 질서 있게 한국 경제가 바로 이제 정상화될 때 좀 내려앉았죠.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 이제 바닥을 찍었습니다. 1,356까지 내려 떨어졌네요. 그럼 이제 그때 또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한국 경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멀리 보면 이제 올량내리락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사람들이 이번에 공포를 집어먹고 있는 건 이게 정상화 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1,400을 찍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과 윤석열이라는 변수가 사라졌는데도 다시 1,400을 찍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특히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요. 파란색이 이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 지수입니다. 보시면 달러화 지수는 떨어졌죠. 회색이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그러니까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데 환율이 오른다.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보통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데도 원화 가치도 폭락하고 있다라는 건 미국이 지금 뭔가 불안하고 근데 한국은 더 불안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외환 시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 그림도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국가별 환율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한국이 위에서 뒤에서 4번째 있고요. 대만, 그다음에 그리고 맨 앞에 3번째 엔화. 한국과 대만과 이 일본 세 나라가 지금 환율이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인이 뭐냐라는 거 3가지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분석을 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이 그림도 보시죠. 이게 이제 우리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163억 달러인데 지금 3,500억 달러를 미국에 내야 되는 상황이고 한 84% 정도를 내놔라. 일본은 지금 1억 3,200 달러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5,500이니까 일본은 만약에 이걸 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일본은 아무튼 이제 해외 투자를 계속 늘려왔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래서 일본은 원래 미국 투자를 늘리려던 하던 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 근데 한국은 만약에 진짜 이걸 생돈을 내야 되면 외환 보유액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만약 외환 보유액을 헐게 되면 또 한 번 환율이 치솟을 거고요. 만약에 외환 보유액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로 조달해서 하더라도 이 환전 과정에서 또 한 번 치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계속 인터뷰에서 로이터 인터뷰 그다음에 BBC 인터뷰 등에서 말했죠. 이걸 그대로 받아주면 탄핵당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망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다들 믿고 있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강력하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경제와 또 실용주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는데 이 미국 예고를 받을 것 같지 않다라고 믿고 있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이걸 한국이 일본처럼 사인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환율 불안이 하나 있고요. 빨리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인하했죠. 근데 미국이 인하하면 원래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화 가치가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인하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오르는데 냉정하게 보면 한국의 기초 체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다. 윤석열 3년을 거치면서
내수도 좋지 않고 양극화도 심하고 건설 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데 약세를 보이는 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낮다. 이미 굉장히 이렇게 훼손돼 있는 상황. 우리가 미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의 이런 흐름을 보면 한국도 지금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근본적인 그 경제 체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환율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지금의 미국 간의 불안정성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한국 경제의 체질 문제다. 네. 한국 경제가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과연 산업이나 경제가 있느냐 이게 결국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네. 결국 우리 용인 반도체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이 삼성전자 HPM4를 만드냐 못 만드냐 네. 삼성과 SK 하는 수백 조를 갖는 네. 용인의 반도체 단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해 좀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 한국 경제의 이제 성장 동력이죠. 용인의 반도체 산업 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 경제 지금 잘 나가는 그 산업이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선은 지금 이제 막 살아나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결국 물과 전기가 필요한데 물을 하루에 167만 톤을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물 사용량의 60%입니다. 이 물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팔당댐에서 77만 톤을 가져온다고 쳐도 90만 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하수를 파거나 아니면 뭐 빗물 탱크를 만들거나 그런 걸로도 감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전기. 전기도 지금 수도권 전력의 4분의 1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하루 10기가와트의 전력을 써야 되는데요. 수도권 전력의 4분의 1을 써야 되면 지금 수도권도 전력이 많지 않고 게다가 송전망 이슈가 여전히 있었죠. 밀양 할머니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10기가와트의 전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끌어올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소형 모듈 원자로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아주 굉장히 먼 이야기고 원전도 지으려면 지금 15년 빨라봐야 7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서남부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또 보시면 서남권 이 전남이나 이쪽 서남부 전력이라는 게 이미 거기는 전력이 남아 도는데도 그 끌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남권 재생에너지가 2031년까지 42기가와트인데 거기서 쓰는 전력은 9기가와트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그러면 33기가와트를 서울과 수도권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송전망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전망이 결국 문제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최근에 낸 자료를 보면 이 10기가와트를 넘어서 한 16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 한국 전력 수요의 한 17%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광재 끝내준 경제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기업이 전기를 찾아서 가야지 전기를 이렇게 끌어오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계속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이걸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정확한 그림이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송배전망을 뭐 지화화하거나 뭐 이중화하거나 아니면 또 지역에 또 이 배상 문제도 걸려 있고 당장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물과 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강력한 이 반대 집회를 했었는데요. 산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또 하성수 농본 대표 변호사님이죠. 이분은 이제 핵심 산업을 수도권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지역의 부스러기나 토건 산업만 주면 안 된다. 이 완전히 그 국가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반도체 전쟁이 이 세계 경제 전쟁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SK하고 하이닉스가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네. 여기서 수백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면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잖아요. 네. 그 물하고 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아직도 5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한국 정치가 마비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뒤에 또 이제 철강 산업도 얘기할 텐데 세계적으로 철강 산업도 이제 국가 차원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과 전기도 그리고 인프라하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사실 공적인 어떤 이제 그 사회 시스템 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사실 그런 것 인프라 투자 굉장히 소홀했고 국가 경제 체질을 그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잘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재벌 총수들 끌고 다니면서 부산 엑스포 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시 뭐 폭탄주를 먹여서 아무개 재벌 총수는 뭐
이 복도에 나서 오바이트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 그런 으쌰으쌰하는 것만 있었지 실제로 그 정말 경제 중요한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지난 3년 동안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걸 뒤늦게 따라가는 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이 문제와 관해서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용인 그 반도체 단지에 필요한 10기가라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10개 정도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전기를 쓰는 게 10%가 넘습니다. 더군다나 SK하고 함께 쓰게 되면 대한민국 전기 한 17%? 네. 더군다나 물도 어마어마한 물을 쓰게 됩니다. 이 수도권에 쓰는 물의 한 60%. 전기가 끌어올 수 있지만 사실 이번에 강릉 사태만 봐도 물은 사실 옮겨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대한민국을 살린다면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저는 범정부적으로 그다음 경기도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좀 더 이 문제를 빨리 해법을 내지 않으면 예. 우리가 경제를 살린다는 얘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맞지 않은 거죠. 이 산업용 전기요금 잠깐 이거 뽑아온 걸 보실 텐데요. 한국이 이제 전기요금이 비싸다 싸다 논란이 많이 있었죠. 가정용 전기는 세계에서 제일 싼 편이고요. 산업용 전기는 사실 보면 이제 미국보다는 좀 비싼 편입니다. 한국이라서 이제 뭐 가장 싼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싸다. 그런데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도 오르고 있죠.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네. 재생에너지로 가면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사실 싼 전기요금에 중독이 돼 있어서 사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제 그런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송전망 등을 이 인프라 비용을 이 연구부에 반영을 해서 사실 좀 지금보다 비싼 전기요금에 산업 전체, 경제 전체가 적응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되게 취약한 부분.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급속도로 오르게 되면 그 충격을 경제 전반에 그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이 되겠죠. 삼성전자 주가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때 네. 이 4만 전자 찍을 때 있었는데 근자에 주가 11만 재밌습니다. 전자 간다는 얘기가 네네. 있는데요. 한번 네. 보실까요? 예, 이거 보시죠. 이게 오늘 아무튼 이것도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 지난 제가 지금 21년치 그 데이터로 뽑아봤는데요. 2003년에 9,000원을 시작했는데 지금 85,000원입니다. 오늘 85,000원을 찍었고요. 지금 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오늘 나온 보고서 보면 이제 11만 원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미래에셋증권이죠. 네. 예. 불과 몇 달 전, 작년까지만 해도 4만 원, 4만 9천 원까지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엔비디아 효과도 있고,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BM4가 나오게 되면 더 불이 붙을 텐데, 아마 이제 이게 시간 문제지, 결국 삼성이 이걸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했던 때가 저 4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때고요. 지금 이제 이게 바닥을 치고 오르는 상황이고,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건 시가총액인데요. 우리가 그 미국에 투자한다는 돈이 아까 3,500억 달러 하면 478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8조.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만 지금 55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보면 320조에서 550조로 늘었으니까 이 삼성전자만 해서 지금 기업 가치가 23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잖아요. 사실 이 주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이게 실현되지 않은 가치 평가 이익이지만 그래도 이게 갖는 효과가 굉장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한국의 이 주식이 좀 한 51% 저평가돼 있다. 네. TSMC하고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비교하면 이걸 비교해 보시죠. 네. 예. TSMC랑 삼성전자가 사이즈는 비슷한데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영어 그 달러 기준으로 한 건데요. 삼성전자는 393억 달러, 아니 3,930억 달러고요. 지금 TSMC는 오늘 기준인데요. 1조 4,14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도 지금 뭐 기업 가치가 뭐 3배 가까이 나는 상황이고 우리 퍼라고 하잖아요. 주가 수익 배율을 보면 이익 대비 기준이 삼성전자는 16배인데 TSMC는 22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익 대비 TSMC가 거의 1.5배, 1.8배 정도 지금 기업 가치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20배 정도, 22배 정도 평가를 받는다면 지금 아까 주가가 8만 원이었는데 이게 거의 한 15만 원, 14만 원 이상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만큼 한국 경제의 전반의 디스카운트,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 전반 활력을 잃고 시장 전체가 디스카운트돼 있는 부분, 심지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터뜨리는 그런 나라에서 갖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면 충분히
TSMC가 하나의 벤치마크 모델이 될 수 있죠. 이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16이고 뭐 TSMC가 20이면 얼마 네. 차이 안 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HBM4에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든지 네. 하게 되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재용 회장이 스테이블 코인에 결국 우리가 투자했다는 것도 또한 새로운 삼성으로 나가는 하나의 계기라고 봐지는데요. 삼성 자체가 이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 대한민국이 한번 이 4,000포인트를 뚫고 나가는 한번 계기가 결국은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전자에서 한번 계기가 마련돼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제 환율과 연동되는 문제인데요. 주식 시장은 지금 그 이 탄력을 받았지만 경제 전반에 이제 그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지금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또 이제 3,500달러를 이재명 대통령이 굴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 관측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한국 내부 정서는 이 진짜 그걸 갖다 주기로 하면 당장 탄핵 국면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아마 어떻게든 다른 형태로 그 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 환율에 좀 과대평가돼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환율 제가 이제 그 아까 취재를 좀 해보니까 환율도 뭐 아까 말씀하시기는 뭐 1,6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거는 3,500달러를 다 갖다 바쳤을 때 그런 거고요. 실제로 지금 또 환율도 좀 안정돼 있고 또 상대적으로 또 보면 이렇게 이 환율이 오르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한국 기업들의 또 수출 단가가 좀 좋아지게 됩니다. 관세 효과를 상대적으로 높은 환율이 좀 상쇄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아주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물가가 좀 안정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 물가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뭐 그 농식품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전체 수입 물가가 좀 안정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 오늘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환율이 1,400대인데 결국 이걸 지켜내려면 안정화되려면 결국은 미국과의 변수를 줄이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인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뭔가 물과 전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리더십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 작년 9월에 겨울이 온다라는 보고서를 내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걸 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 폭락을 유도했던 외국계 증권회사인데 엊그저께 나온 보고서는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 한국 반도체 업종 전망을 중립에서 매력적으로 높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 증권사조차도 적어도 삼성전자의 전망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동북아와 한반도의 대화의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한미 정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9월 21일 며칠 전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의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려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또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국 전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당분간 생산을 동결하는 데 합의한다면 이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신다면 저는 속도를 조율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곧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10월 말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도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화의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대화를 만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대화를
구걸할 이유도 없지만 대화를 피할 이유도 없다. 대화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외에도 남북 간에도 대화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내일은 유엔에 연설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연설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연설을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이걸 함께 짚어보는 홍현익 전 외교안보 연구원장을 모시고 내일 또 따끈따끈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